네.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15페이지 가보시면 문제 96번이 있거든요.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쪽에 가면은 건물 관련 자료라고 나오죠. 두 번째 동그라미 쪽으로 가보시면, 예, 그러면 건물의 경제적 내용수가 50년이고요. 그 앞에 보면은 94년 10월 28일이라고 되어 있죠. 예, 95년 10월 27일. 음, 94년 되어 있는 거예요. 1995년 10월 27일. 그래야지 아마 내용 연수가 맞아 떨어질 거예요. 답을 유도할 때.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이제 물어봤죠. 1번에 보시면 일단 복합 개념 그러면 법경기 세 가지 요건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얘기할 때,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자연, 공간, 환경, 위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이제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 지세나 지질, 지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연구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도 이제 포함이 된다. 그래서 협의 부동산과 이제 광의 부동산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임목에 관한 법령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라든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령에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이제 부동산에서 준해서 취급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가면 정착물 중에서는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판잣집하고 가식의 수목 등도 토지의 일부로서의 정착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가식증이 수목은 이제 임시로 식재한 나무들 얘기하는 거죠. 이제 얘들은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 이제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면 부동산 정착물 돼 있는데, 그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주택, 상가 등의 건물은 토지와 다른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표현을 쓰면요, 토지하고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다 뭐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체에 따른 창고는 종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도 주물과 종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이동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일반적인 이제 자물쇠하고 열쇠의 관계도 얘기를 하죠. 주물과 종물의 관계.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 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임차자 정착물은 대부분 뭐로 간주해요? 동산으로 간주하겠죠. 정착물에 관한 부분은 시험상에서 많이 인용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임차자 정착물은 이제 동산에 해당이 된다는 정도 뭐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3번에 보시면은 용어 설명이 있을 때 토지 분류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보지하고 이행지, 그 다음에 필지, 획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정리가 되게 되겠고요. 틀린 거를 물어봤는데 2번에 보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는 우리가 건부지가 아니라 공지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토지의 분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기억해 보면은 이제 부지가 들어와 있을 때요. 이 부자가 바닥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로만 제공되는 게 아니고요. 도로라든가 철도 등의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에 쓰이고 있는 포괄적인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를 설명할 때는 대부분 이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야지 되니까요. 답은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3, 4, 5번은 답이 안 될 거고요. 근데 1번하고 2번의 차이를 보게 되면 기억하고 니은까지는 같고요. 디귿하고 리을의 차이점이니까 이럴 때는 리을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리을에 보면은 필지 중에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공한지가 아니라 공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자연스럽게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박스형으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씩 풀지 마시고 하나 풀고 밑에서 지워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부지 가격은요, 감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낮의 가격보다 낮게 평가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부지 가격은 낮의 가격을 상한선으로 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에 보시면 토지의 부동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특징을 물어봤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1번에 부의 외부 효과에 의해서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시설물에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 또는 정보 활동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답이 5번이거든요. 토지의 최유의 이용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그랬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최유의 이용을 강조하는 것은 이건 이제 토지에 대한 이제 부증성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최유의 이용이 근거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게 틀렸다.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한 거고요. 근데 4번에 보면요. 토지를 수동적 생산 요소가 되게 해서 토지자녀법 수익 배분의 원칙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저기 해설을 제가 봤더니 이 토지는 뭐가 안 되니까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토지하고 노동하고 그 다음에 뭐가 투입이 돼서요. 자본이 투입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만약에 생산물의 가격이 100만 원이다. 근데 노동에 대한 대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가 40만 원. 얘들을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가 있으면은 이 나머지를 이때 토지에게 배분해도 된다는 논리는 얘가 이동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배분해도 좋다. 뭐 이런 논리로 해설이 되어 있는데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은 그런 사고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리카도의 차액지대라고 배워보셨죠? 그렇죠? 그러면 차액지대를 제시한 리카도라는 학자는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예요. 자,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라는 것은요. 요거는 토지와 같은 어디에서만 발생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물에서. 그죠? 그래서 이 지대라는 거를 하나의 뭐로 보는 거예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전학파에서는 토지를 생산 요소로 보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생산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되면 얘한테 생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게 있으면 그때 토지에게 배분된다는 논리지. 얘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준다 이런 관점은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나온 게 차익지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전에서 뭐 수동적 생산 요소가 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구성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논리에서 나온 게 그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문으로 한번 등장한 적은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가면 이제 부증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이렇게 했었죠. 부증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은 불가능해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무슨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게 작년 시험 문제의 답이었었어요. 작년에 부증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을 불가능하게 용도적 공급을 차단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부증성으로 인해서는 무슨 공급은 어렵다는 얘기죠. 물리적 공급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도적인 공급이라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거든요. 이게 경제적 공급 곡선이고요. 근데 얘가 기울기만 완만해졌다는 것 뿐이지 이 물리적인 양은 불변이라고 그랬죠. 다만 이 양 한도 안에서 뭐만 바꿔서 쓴다는 거예요. 용도만 바꿔서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제한적이고 용도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6번 문제 보시면 5번 지문에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다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증성에서 이제 추가로 알아두실 거는 4번에 가면 매립 등으로 농지의 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의 전환이지 절대량의 증가는 아니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러니까 부증성의 예외라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논리는 2번 지문하고 맥락을 같이 하겠죠. 후보지나 이행지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의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용도의 뭐를 나타낸다? 전환을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가 농지나 임지로 쓰던 것을 택지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꿔 쓸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양을 변화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용도적인 면에서의 공급의 증가를 유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7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물어볼 때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물어보게 되면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을 분류할 때요. 공간적인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을 얘기를 해요.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세 가지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공중권 나와 있죠. 그 3번이 지표권, 4번이 뭐라고 해놨어요. 지하권 이런 식으로 해놨죠. 예, 그러니까는 문제가 물어보는 요건을 빨리 캐치하시면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도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라고 그래서 한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나오고 이제 뭐 더 나오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표권에서는 뭐 딱히 뭐 다른 건 없는데 지표상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 물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물에 관한 권리를 보면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유역주의하고 선용주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채택한다고요? 유역주의를. 그러니까 유역주의를 채택하는 거는 수변 지역에서는 유역주의를 채택한다는 얘기죠. 비가 오는 지역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고요. 지하권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는 미채굴 광물 있죠. 예, 미채굴 광물은 민법상의 소유권의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광어법상의 광어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예전에 2번 남았을 때는요. 그걸 다 인정하는 걸로 출제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중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사적인 공중권하고 뭐가 있어요? 공적인 공중권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무한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 212조에 보면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를 우리가 수평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공중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지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토지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요. 옛날에 농업사회 때는 이 공간만 활용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도시지역에서는 이 모든 공간을 다 활용할 거 아니에요. 이 공간을 다 합쳐서 무슨 공간? 이걸 입체 공간이자 3차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토지의 가치를 판정할 때는 이 3차원 공간 있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부동산의 가치는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화라고 할 경우에 이는 경제적 측면만을 의미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공간은 다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게 되면요.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를 설정할 수 있어요? 구분지상권을. 근데 구분지상권이라는 건 지하 공간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중 공간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쪽에서 시험에서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있죠. 예, 방안으로 이제 뭐를 제시했냐면 개발권 양도제도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있죠. 예, 이런 것 등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구분지상권은 이거는 공중하고 지하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한전에서 고압선 설치할 때 이 공중 공간에다가 뭐 설정해서요. 구분지상권 설정해서 고압선 설치할 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개발권 양도제는 알고 계시죠? TDR대도. 보전 지역에서 쓸 수 없는 공간을 개발 지역에 가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니까 무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공중 공간을. 민간 사업자가 일정한 지역에 공공시설을 지어서 기부 체납하게 되면 그 지역 내의 어떤 용적률보다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적 범위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답은 이제 1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6위 정도는 뭐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번에서 7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서부터 경제 요건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절양하고 뭐를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절양을 얘기하면은 뭐가 명시가 됐을 때요. 그렇죠. 이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그 의미가 분명해 주는 게 절양이라고 그랬고요. 유량이라는 거는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명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부동산학에서는 절양하고 유량이 있으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절양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절양 변수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이거 세 가지가 기본에 이제 출제가 됐던 애들은 이거 세 가지만 알면 다 풀 수 있게끔 배열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량하고 절양이 있으면 뭐가 더 중요하다? 절양이 더 중요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유량에서 우리가 쓸 때요. 지난번에 우리가 렌트라는 거 얘기해 드렸죠. 렌트를 우리나라에서는 지대 또는 뭐로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임대료로. 그죠? 그래서 작년 여러분 시험에 리카도의 차액지대 있죠. 예, 차액지대는 비옥도의 차이에서 무슨 차이가 나오겠어요? 지대의 차이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임대료의 차이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토지의 질적 차이에 의한 무슨 차이? 임대료의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지대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무슨 개념이냐면 유량 개념인데요. 여기 임대료에 대한 거를 우리가 수익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뭐 얘기하냐면 이거 얘기해요. 순영업소득이 있죠. 이거는 1년간 발생하는 전체 임대 수익에서 순수하게 투자자에게 순수하게 기속되는 소득이 이 순영업소득이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얘네들은 언급이 돼요.
이것들은. 근데 여기 안에 가게 되면 뭐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세전, 세후 이렇게 했으면 걔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특히 세전하고 세후는 지분 투자에 대한 대가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근로자의 월급이요, 임금 뭐 이런 거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관리비 있고 연간 이자 비용이 있고요. 월 임대료 수입, 관리자의 월급이요. 얘네들은 다 유량 자료에 해당이 되는데 부채 비율을 집어넣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채 비율은 매 순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매 순간 달라질 수가 있죠. 대부비율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주어졌을 때, 시점이 주어졌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도 부채 비율은 출제를 했고요. 우리가 그거는 연습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대부 비율이 20%란 얘기죠. 그러면 부채 비율은 몇 프로가 돼요? 얘가 20%가 되면. 응? 일단은 부채 비율의 공식을 기억하시면 돼요.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의 비율을 얘기하거든요. 크기를. 그러면 얘가 여기가 지분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전체를 100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인데 빌린 게 얼마야? 20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으시고 그럼 나머지가 내 거잖아요. 그럼 80분의 20 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4분의 1이니까는 2.5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0.25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25% 나온다고요. 그러면 같은 걸로 해보셨을 때 만약에 얘가 40%예요. 40%면 어떻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빌린 거 먼저, 나머지가 내 거. 그죠? 그러면은 60한 6% 정도 나온다고요. 약 한. 그러면은 얘를 적용하시게 되면 이 비율이 약 한 66% 정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얘가 50%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거 50 집어넣으면 밑에 게 5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50분의 50 하면 1 나오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 나오겠어요? 100%. 그렇죠? 그럼 60% 주면 어떻게 해요? 위에가 얼마가 들어가고요? 60. 밑에가 얼마? 40. 그러면 40분의 60이니까 1.5. 곱하기 100 하면 150%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 빌린 게 있다라고 이렇게 대부비를 주어지면은 얘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분자에다가. 위에다 올려놓고 100에서 걔 빼고 나머지가 내 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계산이 가능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8번에는 답이 5번 이렇게 돼 있는데 절양 자료로 뭐 부채 비율이나 뭐 대부 비율이나 이런 건 뭐 인용은 잘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구와 재고와 자산이 있죠. 예, 그 세 가지는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수요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가 이제 수요 법칙을 보면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당해재화의 가격과 당해재화의 수요량은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겠죠. 반비례.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당해재화를 우리가 아파트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요. 아파트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쓰겠죠.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고요. 여기가 아파트 수요량일 때. 이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아파트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원래 있던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지금 이동하게 되는 거죠. 같은 선에서. 그런데 그러면 얘가 여기서 뭐가 감소한 거예요? 수요량이 감소했잖아요. 근데 수요량이 감소했는데 얘가 수요량이 감소한 거는
대체재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도 요 수혜량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대체재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해재와의 수혜량이. 얘가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싸지고 얘가 비싸졌잖아요. 그럼 얘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야 되겠죠. 근데 줄어야 되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는 표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대체재 가격이지 당해재와의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의 변화를 표시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있죠. 얘는 변화가 없죠. 근데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당해재인 아파트의 소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파트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했잖아요. 감소했는데 얘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에서 이동을 표시할 수는 없고요. 뭐를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선 하나 더 그려야 되죠. 그러면 곡선이 이동한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좌우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당해재와의 가격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되죠. 네. 그래서 거기 9번에 보시면요. 4번 지문에 아파트 대체재 가격 상승이 있죠.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건 이제 틀리겠죠. 그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예,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이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아파트의 대체재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번 지문처럼요. 아파트의 대체재 수요 증가는 아파트의 수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시키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대체재는 가격의 움직임이 같지만 양의 움직임은 틀리죠. 그죠? 근데 보완재는 어떻게 돼요? 가격의 움직임은 다르지만 양의 움직임은 같다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정리했었을 때요. 대체재라는 것은요. 얘는 수의 움직임이 반대로 간다고요. 그죠? 수의 움직임이 반대로 간다는 것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만약에 빌라가 있다고 그랬을 때 둘이 서로 대체재 관계죠. 그럼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비싸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빌라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면 빌라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소비의 움직임은 어떻게 돼요? 반대잖아요. 가격의 움직임은 같아도. 그러니까 대체재는 무슨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수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완재는 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가죠. 같은 방향. 같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인 것처럼 바늘이 있고 만약에 실이 있다 그러면요. 바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상승하면 바늘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러면 실의 수요도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러면 실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소비의 움직임은 같잖아요. 가격의 움직임은 반대고. 그러니까 같이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애들이 보완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요. 아파트 있죠. 얘가 상승하죠.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가격도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러니까 얘는 화살표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같이 간다고요. 같이만. 같은 방향으로.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교차 탄력성 아시죠? 교차 탄력성 가게 되면 XJ의 가격이 있고 YJ에 뭐가 있어요?
수혜량이 있죠. 여기서 만약에 XJ 가격이 상승하면 YJ 수혜량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럼 무슨 재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대체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대체제 관계에서는 요 대체 관계는 재화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죠. 그러면 수혜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가격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화살표 움직임이 같이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가격과 수혜량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대체 효과하고 이제 소득 효과라고 되어 있을 때요. 우리가 이제 요 소득 효과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할 때 설명했었죠. 그죠? 만약에 특정한 상품 가격의 이 변화가, 그죠? 무슨 소득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실질 소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있죠. 예, 그걸 우리가 나타낸 것을 소득 효과라고 얘기한 거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왜 콜라 한 캔이 1,000원일 때 소득이 10,000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소득으로는 10캔밖에 못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캔의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원래 소득은 그대로지만 상품 가격의 변화로 실질 소득의 변화를 가져오죠. 그럼 예전에는 10캔 샀는데 지금은 몇 캔을? 20캔을 소비할 수 있겠죠. 그걸 나타내는 것이 무슨 효과? 그게 이제 소득 효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대체 효과라는 것은요. 뭐가 변했을 때요? 어떤 상품의 가격의 변화가 상대 가격의 변화를 가져올 때 그때 이제 소비의 변화가 발생하죠. 똑같이요. 콜라 한 캔의 가격이 1,000원인데 얘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사이다 한 캔의 가격도 1,000원이에요. 근데 얘가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상대 가격의 변화가 나오죠. 얘가 500원으로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비싸진 결과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얘의 소비를 늘리고 얘의 소비를 줄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라는 거죠. 아파트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아파트 임대료가 하락하면 오피스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파트의 소비는 늘리고 오피스텔의 소비는 줄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하락해서 좀 이해하기 힘드시면 반대로 얘가 만약에 1,50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싸진 거죠. 그럼 우리는 얘 소비를 줄이고 얘 소비를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당해자의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죠. 얘 가격이 상승했더니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럼 얘 가격은요?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살표 움직임이 같이 간다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무슨 재와? 대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정도에서는요. 예전에 좀 안 됐던 애들이 지금 어떻게 설명을 들을 때요. 이렇게 설명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계속 이해가 안 됐다가 들은 게 이제 많이 듣기는 많이 들었고 나름대로 고민도 좀 하고 이런 찰나의 어떤 단초가 되면은 또 풀려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요. 2번 지문에 이렇게 되죠. 10번에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요. 대체 상품 가격의 상대적인 하락을 의미하며 이때 대체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체 효과는 무슨 가격의 변화, 상대 가격의 변화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에 보면은 대체 효과는 실질 소득 변화에 따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재화의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체 효과가 아니라 소득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비와서 그런지 뭐 표정이나 뭐 이게 다 우울하시네요. 뭐 그 사이에 뭐 시험 본 것도 없으실 텐데. 그죠? 모의고사 봤나요?
근래 모의고사 보신 적은 없고요. 뭐 성적 때문에 우울하거나 뭐 그러신 건 아니고요. 20일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거 때문에 저게 22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저게 또 기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업하면서 오늘 며칠 남았습니다 하면은 막 학생분들이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다고 뭐 가려지나요?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나저나 그 커플 둘 지난번에 왜 안 왔어? 결혼 내년으로 미룬 거야? 둘이 합의 본 거야? 아주 그냥 당연하지. 아주 둘이 나네. 만약에 이천영 안에 들어도 박총각은 왔어야 될 거 아니야? 인쇄소 들렸다 오는 거야? 청첩장 인쇄한 거 내년으로 미뤄달라고?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20일 남았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여기는 한 번이나 더 들어야 되는데. 뭐 이천여도 따야지만 뭐 결혼시켜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 저쪽에서만 따야지만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따면 큰일 나는 거야.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면 모양새가. 여기 동체가 아닌 다음에 1차 되면 여기는 아마 숨게 될걸. 저기가 뭐 1차라도 돼야 솔직히 얘기를 하지. 남아서 공부하는데 왜 공부 안 하고 가? 그 다음에 2천여 가면 그냥 가네? 참, 큰일 났네, 이거 참. 조금 더 잘 마무리를 해야 될 수 있다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20일 동안 여기 학원에서 살다시피 해. 혼자 공부하면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는 사람도 가르쳐주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남아서 공부하고. 요즘 학원들마다 난리가 네요. 오죽했으면 학원 원장이 제발 집에 좀 가라고 새벽 2시가 다 돼가는데도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학원에 저기 자료 갖다 놓으려고 갔는데 그 새벽까지 거기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계속 거기서 1시 반 넘고 2시가 되는데도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잠을 자야 내일도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강제로 그걸 내보냈다는 거잖아요. 그걸 평상시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꼭 며칠 남겨놓고 하는 거예요. 30일 남겨놓고. 그러니까 30일 작전에 돌입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지금. 지금 조금 시간 투자하시는 거는요. 초반에 우리가 이해도에 비해서는 지금이 훨씬 날 수가 있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해주시면은 된다고요. 그죠? 조금만 열심히 해보세요. 조금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11번에 가시게 되면요. 균형 가격의 이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걸 이렇게 물어봤죠. 거기 보면 조건이 있죠.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춘 이제 균형 상태를 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11번 조건은 뭐냐면요. 이런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있죠. 현재 이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균형 가격 하에서는 우리가 균형 거래량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는 현재 뭐하고 뭐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량이 100이면 공급량도 얼마라는 거예요. 100이란 얘기라고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이 현재 얼마? 100이란 얘기라고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얼마일 때? 100원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불변인데 얘가 증가했대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양은 증가하는 거죠, 양은. 그러니까 이 조건 하에서 지금 얘만 늘었다는 얘기라고요. 이렇게. 얘만 110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늘었는데 뭐만 늘었다는 거예요? 수요만.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얘는 불변인 상태에서 얘가 늘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잖아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양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요. 자, 이런 조건이 나와 있죠.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은 뭐 한대요? 감소한대요. 이게 무슨 조건이겠어요? 자, 아까 우리가 균형량이 이렇게 100이라고 그랬었죠. 100일 때 얘는 50으로 줄고요. 얘는 150으로 늘었대요. 무슨 상태가 돼요? 수요가 공급에서 많잖아요. 그럼 무슨 상태인 거예요? 초과수요인 거예요. 이 상태는. 초과수요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고요. 상승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주고요. 이런 변화를 표시해 주지 않으면 지금은 100에서 증가가 감소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은 무조건 상승일 거고 양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변화가 표시가 없잖아요. 그냥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뭐 하는데요? 상승하는데 양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하지만 양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동폭의 크기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 1번 지문에 보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고 해놨죠. 그럼 그건 틀렸겠죠. 뭐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있죠. 양의 변화를 지금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가면 자, 수요는 감소하고요. 공급은 뭐 했대요? 그러면 이 조건은 무슨 상태겠어요? 초과 공급이겠죠. 원래 균형량이 100인데 얘는 80으로 이렇게 줄고요. 얘는 예를 들어서 150으로 늘었다고 가정하시게 되면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뭐가? 공급이 많아진 상태니까 초과 공급이겠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러니까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주면은 양의 변화는 알 수가 없죠. 이걸 표시해 준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의 가격은 뭐 하고요? 하락하고 양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2번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3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뭐 했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양의 움직임이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무조건 양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죠. 근데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죠. 어느 게 더 많이 늘어났는지를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만 무조건 증가하고요. 이거는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의 크기가 동일하면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 틀리겠죠. 얘하고 증가했는데요.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원래 100이었는데 얘는 110으로 늘었고요. 얘도 110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늘어났잖아요. 불변이 아니라. 예. 이게 만약에 같다 그러면 가격은 불변이라는 얘기죠. 가격은. 예. 그러니까 답이 이제 4번이겠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예. 이게 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균형의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도 되계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12번에 보시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걸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요. 원래 균형량과 새로운 균형량의 차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균형 가격 하에서는 뭐하고 뭐가 같아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균형 가격에 대한 거를 먼저 계산해야지만 뭐를 구할 수 있어요? 균형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나란히 연립해 보게 되면요. 먼저 수요 함수는 100 마이너스 얼마? 2P죠. 근데 공급 함수는 10 플러스 4P란 얘기죠. 그럼 이렇게 나온 거는 우리가 암산으로도 계산할 수 있겠죠. 부호는 부호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그죠? 대신에 요 등호를 넘어가면서 뭐가 바뀌겠어요? 부호가 바뀌니까. 얘는 이 앞에 플러스의 부호가 생략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100 마이너스 12, 얘는 마이너스인데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2P 플러스 4P니까 그러면은 6P가 100에서 10 빼면은 90 나오겠죠. 그럼 P가 얼마겠어요? 15 나오죠. 그럼 얘를 이제 구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은 2 곱하기 얼마? 15는 4 곱하기 얼마? 15하고 같다는 얘기니까요. 2 곱하기 15는 30이죠. 100에서 30 빼면 얼마예요? 70. 그럼 얘도 70 나와야 되죠. 4 곱하기 10 하면 60 더하기 10 하면은 얘는 얼마? 7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가 이제 바뀌는 거죠. 수요함수가 80 마이너스 3P로요. 얘는 10 플러스 4P로. 그럼 똑같은 원리에서 두 개 더하면 7P죠. 80에서 10을 빼면 얼마? 70. 그럼 P가 얼마? 10. 그럼 여기다 1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3 곱하기 10 하면 30이죠. 80에서 30 빼면 50. 4 곱하기 10이니까 40. 그러니까 50이겠죠. 그럼 양의 변화는 70에서 얼마로? 50. 그러니까 얼마 줄은 거예요? 20이죠, 20. 그래서 답은 3번에 20 평방미터. 요거 얘기하는 거죠. 12번 같은 경우는 뭐 계산할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죠? 네. 안 된다고 그래서 뭐 크게 뭐 저기 한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계산이 안 되시면은 나중에 가셔가지고 번호를 하나로 찍으셔야 될 거예요. 하나로 찍는데 그냥 팀을 들여간다면 1번하고 5번은 거의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번이 많았어요. 5개. 작년에 2번만 찍었으면 5개 맞았어요. 근데 작년에 어떤 양반이 3번을 찍으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3번을 찍으라는 건 뭐냐면 27회 때 3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8회 때도 3번을 가정하고 찍어라 뭐 이렇게 간 것 같은데 바뀌어요. 내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흐름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저기 계산 문제 나온 것부터 해서 쭉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몇 개 어떻게 나오나. 제일 확률이 떨어지는 게 1번하고 5번이에요. 거기가 거의 출제진도 거의 답으로 가는 경우는 없고 2번, 3번, 4번이 계속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0번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이크대로 얘기하기 힘든 게 그것도 얘기하면 야 그게 이거하고 이거는 어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또 나중에 그쪽으로 울표를 찍어서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건 어쨌든 간에 시험 운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확률을 놓고 봤을 때 어차피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니까 번호를 하나 초이스 하더라도 확률이 떨어진 애들은 빼고, 예, 그 중에서 뭐 흔히 얘기한 대로 작년에는 몇 번이 기록 많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그 번호를 빼고 그럼 한 2개 정도로 남게 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쪽으로 모으는 게 방법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불확실한 대로 가는 것보다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절대로 왔다 갔다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도 안 맞을 가능성이 커요. 최소한 하나라도 묶어주게 되면 하나는 맞아요. 무조건. 최소한 못해도 하나는 맞는데 왔다 갔다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뭐 4개, 5개가 그냥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니까요. 오늘 수업한 이래로 가장 반응이 괜찮았어요. 이거는 다른 건 뭐 반응이 별로였어요. 그것만 그렇다는 얘기죠. 자, 13번에 가시면요. 그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냐면요. 1번에 가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있죠. 얘는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 수입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요건 우리가 요거 기준으로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요. 1보다 작을 때 있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요때 만약에 임대료를 뭐 하면요. 인상을 시키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임대료를 하락시키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그러니까는 비탄력으로 나오면 이게 비례한다고요.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내리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줄어드는데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어떻게 돼요? 클 때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무슨 상태예요? 네,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올리면 수입이 줄어요. 근데 임대료를 내리면 수입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얘는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비탄력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비탄력이면 움직임이 같은 거고, 탄력이라고 나오면 내려야 수입이 늘어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만 비례관계고 탄력적일 때는 반비례관계다라는 것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면요.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라면 두 재화는 상호 대체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만약에요. X의 가격이 10%가 상승했을 때 YJ의 수요량이 1%가 뭐 했대요? 증가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 상승했죠. 얘 뭐 했어요? 증가했죠. 무슨 재화? 대체제라고, 대체제. 그죠? 대체제는 X의 가격 변화를 분해 YJ의 수요량 변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 가격이 상승할 때 있죠. 얘가 늘어나면 대체제는 아까 무슨 움직임이 똑같다 그랬어요. 수의 움직임이 이 같은 방향, 화살표 방향이 같은 거면은 대체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수요량이 늘어나니까 얘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재화? 대체제. 이걸 확인해 보면 얘가 10% 변할 때 얘가 1%잖아요. 10분의 1이면은 0.1이죠. 그럼 0보다 크죠.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죠. 네, 그러면 대체제라는 거죠. 대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량이 덜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죠. 근데 우리는 그거는 얘기했었어요. 가격 변화율은 어떨 때가 크다? 비탄력적일 때가. 그죠? 네. 그러니까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에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이 더 하락한다고 돼 있죠. 그럼 틀리죠. 비탄력적일 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문장만 앞으로 뺐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답이 5번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구별을 하신 거죠. 이게 뭐,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푸시죠.